원래 그 전에는 견과류 같은 거를 그냥 대충 만든 석기로 깨서 먹었는데 견과류가 부족해지니까 예. 환경이 변하면서 예. 동물성 단백질을 먹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재밌는 거는 그렇게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서 배가 점점 커졌다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한국인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얘기를 낱낱이 파헤쳐 주실 오늘의 패널분들 모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지리학과에서 고기유학하고 생물지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뭔가 되게 자세가 더 겸손해 보이는 느낌은 네. 그냥 느낌인가요? 너무 어려운 주제이기도 예. 하고 지금까지 뭐 분명한 답이 나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 여러 논쟁도 많이 붙어 있는 내용을 오늘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약간 긴장이 되네요. 근데 또 사실은 교수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네, 연구도 많이 하시고 책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훌륭한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놓은 것을 제가 모아가지고 책을 한 권 내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지금 뭔가 완벽하게 밝혀진 내용이 아니고 가설 수준의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제가 한 거다 이렇게 내세우기는 어렵죠. 강 교수님은 오늘 주제 어떻게 저는 어렵다길래 선배가 앞에 있어서 어렵다는 줄 알았어요. 아니, 박 교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나는 천천히, 나를 얘기하는구나 했더니만은, 농담이 사실 한국인의 기원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고고학과를 들어오고 거의 30년 넘게 평생의 화두를 갖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말씀대로 제대로 풀린 건 없지만은 파면 팔수록 매일같이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또 뭐라 그럴까 가슴을 끓게 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야,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죠. 한반도는 언제부터 지금의 모양을 갖추게 됐나요? 이게 뭐 반도의 형태를 띈 것은 예. 2500만 년 전부터 반도의 형태를 띄었다. 마이오세라고 부르는 그 지지시대의 반도의 형태가 갖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시기에 서해가 무트로 드러나가지고 바다의 해수면이 그때 한 130m 정도 낮았다고 그러거든요. 서해가 다 육지로 드러나면서 지금 중국 본토하고 한반도가 이렇게 땅으로 연결돼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의 한반도 형태로 갖춰진 거는 한 7,000년 전? 네, 7,000년 전 이후로 서해가 바닷물에 잠기면서 한반도가 이 반도의 형태를 갖게 됐죠. 그러면 그 전에는 육지였으니까 네. 사람이 살았던 흔적 같은 것들도 남아 있겠네요. 있을 바닷속을 텐데 보면. 바닷속에 잠겨 있으니까 우리가 뭐 찾을 방법은 없는 거죠. 예. 사실 이게 또 정말 예. 중요한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면 한국에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막 살았을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중간중간에 안 살았던 시기가 꽤 길어요. 안 살았다기보다 안 나온 거죠. 발굴했을 때. 가장 큰 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7,000년 전인데 그때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암사동에서 빗살무톡이 나오던 예. 그 시대거든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은 15,000년 전부터 이미 토기를 만들어요. 참고로 동아시아가 전 세계에서 토기 만드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만 한 15,000년 전부터 10,000년 사이가 유적이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예. 사람이 안 살았냐 그런 말도 있는데 가장 큰 또 가설 중에 하나가 서해안 속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요 서해안은 되게 왔다 갔다가 빠르지 않습니까? 조수간만이. 그러니까 유적지가 군데군데 언덕배기에만 있어요. 사실 그게 정말 우리한테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떻게 고각자 할 수가 없죠. 또 하나가 지금 우리는 자꾸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한국, 중국, 일본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예. 사실 분리가 된 거는 지금 극히 최근의 일이고 대부분의 선사시대는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사람은 누구였나요? 아프리카에 보면은 호모 사피엔스가 한 30만 년 전에 시작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한 13만 년 전, 12만 년 전에가 조금 따뜻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간빙기라고 불리는 시기인데 그때 사하라 사막이 초지로 변하면서 따뜻하고 스피냈기 때문에 그 초지기를 따라서 동물들이 빠져나가니까 그 동물 쫓아서 호모사피엔스가 같이 빠져나가는데 그 이후로는 세차 운동에 의해서 한 22,000년 주기로 수변해지면서 다시 초원길이 열리고 주기적으로 초원길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이 빠져나갔는데
한 5만 년 전에서 6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빠져나간 네. 그 호모사피엔스 집단이 지금의 지구상에 퍼져 살고 있는 인간의 직접적인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동을 한다는 것은 한 지역에 머물러서 살기에는 경쟁이 생기기 때문에 그 경쟁을 피해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저 동쪽 끝에 한반도까지 오게 된 거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쭉쭉쭉 추위에도 불구하고 북쪽으로도 올라가고 바다까지 건너가고 이렇게 힘들게 이주를 거듭했던 거는 좀 더 살기 나은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였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네. 추운 지역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더 먹고 살기 좋은 곳을 위해서 갔다고 하는 게 약간 모순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사실은 수렵 체질민들이니까 예. 동물들 사냥도 꽤 중요하거든요. 근데 과거 빙하기 때는 이렇게 털 달린 매머드나 메스토돈이 큰 사냥감이었는데, 그런 털 달린 동물들이 주로 북쪽에 초원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이라도 그런 동물들 이렇게 사냥해서 한 마리 잡으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추우니까 이렇게 고기가 썩지도 않을 테니까. 뭐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뭔가 사냥을 위해서 계속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요즘에 재미있게 나온 가설 중에 하나가, 인간이 에렉투스 단계부터 계속 두뇌가 커지지 않습니까? 두뇌 용적이 커지면서 두뇌가 엄청나게 피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두뇌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는 매머드가 그들한테는 두뇌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최근에 어떤 분들은 단백질 플러스 알파로 척수나 골수 같은 걸 먹었었던 흔적이 있다고 보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수를 많이 먹는 게 결국은 두뇌 발달 촉진시키고, 그러면서 더더욱이 계속 이제 순선한 구조가 되는 것이죠. 지금 강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나는 그 연구가 있는데, 예.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예. 그 올도안 문화 석기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마 체계적으로 처음 나타난 석기 문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호모 사피엔스는 아닌 것 같고 초기 호모속이 올도안 석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뇌가 크기가 작았다라고 얘기를 예.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뇌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체계적으로 도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뇌가 작은 상태에서도 도구를 만들어 썼는데, 그 이유가 기후가 한 260만 년 전, 270만 년 전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예. 그게 빙하기로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게. 근데 그때 이 동아프리카에서 환경이 확 변하니까, 원래 그 전에는 견과류 같은 거를 그냥 대충 만든 석기로 깨서 먹었는데, 견과류가 부족해지니까 예. 환경이 변하면서 예. 동물성 단백질을 먹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살기 위해서 식단을 막 다양화한 거죠. 사냥을 하기 시작한 거군요. 사냥은 그때부터. 아니고요. 사체, 죽은 동물의 사체에 붙어 있는 고기를 긁어 먹기 위해서 좀 더 날카로운 박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올도안 석기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박편으로 그 붙어 있는 살을 긁어 먹고, 넓적다리뼈나 이 팔뼈에는 골수가 많기 때문에 깨트려서 골수를 먹었는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서 뇌가 점점 커졌다는 것이죠. 뇌가 점점 커지니까 또 도구를 더 잘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올도안 문화 석기, 그 다음에 아슐리안 문화 석기라고 나오거든요. 전국리 주먹토끼가 아슐리안 석기하고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점점 머리가 커지면서 이 도구도 개성이 되고, 도구가 개성이 되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럼 뇌가 더 커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선순환인데, 뇌가 어느 정도 커진 다음에는 더 이상은 클 수 없었는데, 그건 출산하고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구나 뭐 골수나 뇌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또 기후랑 관계가 있다. 최근에 논문을 보고 재밌게 읽은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프리카에서 한반도까지 오는 길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한반도까지 가는 길은 어땠나요? 일단 가장 분명한 거는 우리 3번에 걸쳐서 아프리카 빠져나왔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약 160만 년 전 에렉투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의 조상이 되는 호모 하이델베르치스, 세 번째가 사피엔스. 이 아프리카 북쪽으로 해서 근동호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로 갑니다. 보통 길목은 어디냐? 지금 알타이 산맥하고 바이카로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저도 알타이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알타이가 에렉투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 심지어 데니소바라고 하는 한 20만 년 전의 사람의 흔적도 같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다시 분기가 되었을 것이다. 바이카를 통해서 더 추운 거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북쪽에서 정착하고 있다가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고, 또 남쪽으로 해서 가신 분들은 소위 말하는 뭐 순다랜드 이렇게 해서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한국은 북방과 남방 계통의 어떠한 그 루트가 만나는 접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또 실제로 우리나라 고고학 자료를 봐도 양쪽의 모든 특징들이 다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여러 가지 문화가 교차하는 그 한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사실은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은 북쪽에서 뭔가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유전자 분석을 했을 때 나온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 순달랜드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주로 서해 쪽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가 경쟁이 생기니까 또 일부가 북쪽까지 올라가서 만주 연해주 쪽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수렵 채집민들이 한 3만 3천 년 전쯤에 거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산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2만 5천 년 전부터 기후가 추워지니까 한반도 쪽으로 들어왔다. 기본적으로는 몽골 쪽, 바이카로스 쪽에서 물론 몇 명 들어왔을 수는 있겠지만 예. 유전적으로 큰 기여는 안 했고, 하지만 문화는 전파가 됐던 것 같다. 왜냐하면은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기동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을 가축화하고 나서는 더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문화가 중앙아시아 쪽에서 한반도 쪽, 일본 쪽 이렇게 전달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은 요동 요소 쪽, 만주 쪽에 있던 사람들이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몽골 쪽에서는 한반도 쪽으로는 많이 안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약간 연대가 다르긴 한데요. 네. 예, 조금 더 보충하자면은 그 하얼빈에서 한 80년 전에 인골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DNA를 채취했는데 약 한 13만 년, 4만 년쯤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인골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지역의 DNA인데 결과 무엇이 나왔냐? 데니소바인이 나왔어요. 네안데르탈과 동시기에 있었던 알타이부터 시작해서 아시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13만 년쯤 전에 우리나라와 거기 하얼빈과 다를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적어도 유라시아 루트라는 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가능성을 좀 더 두고 있고요. 네. 하나 빠진 게 바로 이 동해안 따라서 가는 루트가 또 있어요. 예. 우리나라 가장 좋은 예가 반구대 ang박화 있잖아요. 거기 뜬금없이 고래가 나온단 말이죠. 비슷한 게 이 극동 지역이나 북극해 쪽에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모르는 동해안만의 또 루트가 있고요. 저는 분명한 건 한국은 결코 단일하지 않고 시대마다 어떤 쪽이 강하게 들어오고 약하게 들어오고 하는 리드미컬한 어떠한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만주 쪽에 있었던 예.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동해안 쪽으로 내려와서 음. 한반도의 수렵 채집민의 원형이 됐다라고 저는 오. 보는데, 그 이후에 주로 농경민들은 요동 요소 쪽에서 내려와서 한반도에서 사람 섞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이 맞고요. 만주 요동 요소 이렇게 한반도 북부 지역이 중요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 흔히 우리 한국인의 인종에 대해서 몽골 계통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몽골계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백인종을 코카서스라고 얘기를 하고, 예. 네, 그다음에 흑인종은 니그로라고 얘기를 하고, 황인종은 몽골로이드라고 얘기를 할 때, 몽골계라고 하면 그냥 동아시아인을 통칭하는 말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몽골이라는 그 지역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몽골 사람하고 비슷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몽골 반점 얘기하면서 또 예, 우리나라 사람이 반점에. 몽골 사람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또 믿기도 했었고, 그런데 한국인하고 일본인 만주족 이렇게는 유전적으로 예. 가깝고 한족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일본에 건너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기원지가 요동 요소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동반도하고 요하 유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지역인데, 사실 한족의 기원지는 황하에 더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 문화는 주로 요동 요소 쪽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것 같고요. 중국의 한족들이 갖고 있는 문화는 황하 쪽하고 장강 쪽 이 문화가 섞여서 그렇게 문화가 이어진 것 같고, 유전적으로도 그렇게 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하고 한국인, 일본인 서로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유전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고, 그리고 몽골에는 또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많이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몽골이 외모는 한국인, 일본인하고 비슷한데 약간 유전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예. 보고 있는 현재 얼굴은요, 예. 수천 년의 역사가 쌓여져 온 거, 현재 나온 것이지, 발현된 것이지, 이게 과거부터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유사한 사람들이, 몽골도 유사하지만요, 더 유사하신 분들이 바이칼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브리아트라고 하는 그 몽골 계통의 부족인데요. 그분들은 저랑 얼마나 닮았냐면요. 예전에 유학 시절에 브리아트 가면은요,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막 끌어안아. 오랜만에 봤다고. 나 처음 보는 분인데, 중학교 어제 나오지 않았냐고. 나 예. 모르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재밌는 이론이 있는 게요. 몽골이 한동안 원제국 때 엄청나게 퍼졌다가요. 한국도 이제 그 범위 들어갔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몽골의 전 제국은 중국 한족들로 덮여 있고, 그나마 안 변하고 유지했었던 데가 남쪽 끝은 한반도, 저 북쪽 끝은 바이칼 쪽에 있는 브리아트 정만 유지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보니까 너무 닮아서 저분은 우리의 고향은 어디 카자흐스탄이야, 몽골이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길어 2000년 내에 만들어진 역사일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한중일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한국인 같은 경우는 요동요소 플러스 환동해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황하 유역하고 양자강 유역, 중국 북쪽인과 남쪽인들이 완전 다르거든요. 어디 하나
비슷한 조합이 없다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아까 계속 교수님께서 네. 한국인하고 일본인이 그렇게 비슷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얼마나 비슷하길래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한 90% 정도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많은 농경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예. 원래 일본에 살고 있던 조몬 수렵 체집민들을 북쪽하고 남쪽으로 몰아내고 중앙부 이 핵심 지역은 한반도에서 넘어간 농경민들이 차지를 했고, 그래서 지금의 일본인이 야요이인들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반도에서 넘어온 농경민의 유전자 기여가 한 90% 가까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한반도에서 넘어간 농경민에 의해서 일본이 형성이 됐다고 봐야죠. 일본 고고학계에서도 지금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일본인의 기원이라고 하는 게 이중 구조설이었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있던 수렵 체집민 사회에 한반도에서 넘어간 농경민에 의해서 두 집단이 섞여가지고 섞였다. 만들어진 게 일본인이라는 가설이었는데, 사이언스에 어떤 논문이 나왔는데 2800에서 2300년 전 사이 야요인이 넘어갔을 때도 조몬 세력이 굉장히 컸다, 일본 내에서. 근데 조몬 세력이 거의 사라지게 된 거는 기원 후 200에서 700년 사이, 요때 또 한반도에서 뭐 가야 유민이나 마한 유민이나 백제 유민들이 많이 건너가거든요. 지금 일본인이 형성되는데 그게 더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논문이 2021년에 나왔습니다. 사이언스에. 그 논문에서 얘기한 게 삼중 구조설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일본 사람들은 야요이인들까지는 자기네들이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AD 2300에서 AD 700 사이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가지고 또 일본인의 주축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역사시대 일이니까요. 이거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예.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러면은 좀 혹시 이것도 궁금해지게 되는데 한국인은 우리 한국어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언어의 기원은 그럼 어디입니까? 이것도 어렵나요? 이거는 쉽습니다. 모릅니다. 여기서 제가 무엇이다 말하는 순간 이제 그 비난과 비판들이 올 텐데, 중요한 거는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부정됐다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어가 구석기 시대 빙하기 때부터 이미 존재했었던 거라는 것까지는 저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어랑 한국어랑 가장 비슷하잖아요. 유사하죠. 하지만은 바로 근처에 있는 다른 언어들도 서로 가장 기본적인 언어가 있거든요. 1, 2, 3, 4라든지 뭐 엄마, 아빠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본어가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족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결론은 서양에서 만들어 놓은 어족, 그게 인도 유럽 어족이라고 하는데, 인도 유럽 어족 기준에서 보면은 우리는 거의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서양에서 만들어 놓은 어족 기준으로는 모른다가 정답이지만 적어도 상당히 오랜 기간 예전부터 있어 왔었고 독자적인 발전을 해왔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한국어의 기원 네, 정말 오늘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한반도에서 원시 한국어를 쓰던 사람들은 원래 변홍경민은 아니었을 것이다.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변홍경민들인데 그 사람들이 원시 일본어를 썼을 것이고, 한반도 쪽에서 원시 한국어를 썼던 사람들은 변홍경보다는 수렵, 목축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던 북방에서 네. 내려온 사람들이 원시 한국어를 썼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네. 비슷해요? 일본어랑 한국어. 일본어와 한국어는 다르다고 봐야 되죠. 사실은 유럽과 비교했을 때는 좀 차이가 있죠. 어휘가 그래요? 많이 다르잖아요. 총균세가 개정판 나올 때 제럴 다이아몬드가 이게 부록으로 붙인 글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게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굉장히 유사한데 언어는 왜 이렇게 다르냐.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한반도에서 삼국을 통일한 거는 신라였기 때문에 사만어에서 신라어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고구려 부여 쪽에서 뭐 이렇게 언어가 전달이 돼서 유전적으로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원시 언어가 많이 달랐다. 하나는 사만어를 썼고 하나는 저 북쪽에 고구려 부여 계통의 언어를 썼기 때문에, 백위드라고 하는 또 학자의 논문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요. 예, 그게 상당히 사실인 것 같이 이렇게 막 회자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겠네요. 근데 예. 이게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고, 각기 학자들마다 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또 사실은 있나요? 뭐 원시 한국어랑 원시 일본어가 예. 크게 차이가 안 났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저는 삼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도 서로 언어로 소통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 한국어랑 일본어는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일본에 살고 있던 조몬 수렵 체지민의 그런 언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원시 일본어는. 그래서 한국어랑 일본어가 많이 달라진 거고, 바다가 아무래도 장벽 역할을 해서
또 한반도 쪽하고 일본 쪽의 언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더 빠르게 변해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만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벌어지면 안 되는데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보이는 게 그 이유 때문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과거 이야기를 했으니까 미래 한반도 문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두 분은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가장 확실한 거는 유전자는 엄청나게 변할 것 같아요. 출산율 급감했죠. 그래서 외국 분들 오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20세기까지 알고 있었던 한국인의 정체성은 아마 몇 세대 안에 완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거는 이제 거의 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특징이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기원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너무 오랫동안 쇄국을 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원래부터 단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보면은 반도는 여러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이지 고립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고립됐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반도가 고립됐다는 건 이거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거든요. 말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근에 우리는 언제나 수십만 년 전부터 북방과 남방이 서로 교차하고 섞여 왔었던 그 다양성이 현재 어떤 한국의 트렌드에 맞춰서 더 빠르게 강조될 것이기 때문에 단일 민족의 신화를 없애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인의 문제만은 아니고 예. 전 세계인이 아마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은데요. 뭐 AI도 있고 저출산 문제도 있고 기후 위기, 생태계 위기 또 뭐 지정학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하면은 그 문명이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잘 유지가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한국인이 이렇게 거쳐온 과정들을 돌아볼 때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한국인만 이게 잘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지구 전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들, 그다음에 다른 동물, 식물들도 잘 살 수 있는 그 공존이나 공생의 가치를 좀 더 비중을 높이는 문화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미래에는. 그러면 뭐 한국인도 잘 살고 전 세계인도 큰 문제 없이 지구에서 바라는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희 10분 토론의 총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단일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계 속에 우리의 한국의 역사는 언제나 유니크하고 또 재미있게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밝혀진 게 많지 않으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인의 기원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서 좀 더 나은 뭔가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은 한국인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재미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분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